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모셔야 될 시간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장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들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안경을 바꾸시고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3일 하락하고 지금 연속해서 또 3일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CPI이고요. CPI 둔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3% 초반 정도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3.0으로 나왔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코어 CPI는 5.0이 컨센이었습니다. 근데 4.8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다우는 0.25%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은 1.15%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이 0.74% 상승을 해서 4,472포인트거든요. S&P 500이 역사적 신고 지수가 4,800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 지수 대비 지금 한 7%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하다, 견조하다 이런 얘기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CPI가 둔화되는 것은 나오고 나서 이제 주요 지표들의 이제 변화는 달러 인덱스가 100.2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100.2. 예,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1273원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 위안화도 7.27까지 갔었는데 7.16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86, 2년 만기가 4.74, 이게 5.1까지 갔었거든요. 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주요 지표들이 시장이 우호적으로 좀 변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나스닥과 S&P 500이 2022년 4월 이후 최고 지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지수를 이제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다 올랐고요. 메타가 3.7% 오른 게 이제 특징적이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3.5% 올랐고요. 그리고 인텔이나 TSMC도 2에서 2.6% 정도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골고루 같습니다. 올랐네. 네. 저커버크가 이긴다에 배팅하는 사람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언제 싸운대요? 근데 한대요, 진짜? 하는 거야. 아니 뭐 한다고는 하는데 네. 애들이 그냥 저 블러핑인지 아니면 진짜 한번 하겠지. 하겠죠? 하겠지. 우리 가을쯤에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코스피는 0.48% 올라서 2,574포인트고요. 코스닥 0.13% 올랐는데 통상 보면은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이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땐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작았던 것은 어제 2차 전지가 약세였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했죠. 뭐 실적이 뭐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벤트가 나오는 날 이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각각 5%대 시총 1, 2가 5%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세였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위, 2위가 5%대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강보합에 마감을 했느냐? 반도체가 강세였습니다. 어제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는 셀트리온 3사가 어제 단기 급등을 좀 했습니다. 요건 좀 이따 뉴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절차를 지금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고 드디어 있습니다. 해요? 예. 네, 이럼으로써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뭐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수를 좀 해주면서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는데 아주 강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0.48%, 코스닥 0.13%니까 아주 강한 시장은 아니었는데 종목별로는 뭐 10%씩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 10%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어저께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밸류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예. 밸류 요즘 많이 데이. 하죠. 기업들이 주가에 신경 쓴다는 얘기야. 예, 맞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요즘에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맨날 욕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해요. 해야 정상입니다. 그럼요. 그 현대기아차도 그 전에 그렇게 안 하더니 요즘 좀 하고 있고
예,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요즘에 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강세 종목을 보면 강세 종목이라 하면 뭐 5% 이상,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ISC, AD테크놀로지, 큐렉소, 동훈하나텍, TC스틸, DIC, 신성TEC, 두산테스나, 셀트리온 3사 이렇거든요. 근데 이건 뭐 뜬금없이 무슨 왜 가져왔느냐 또는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섹터별로 지금 좋다고 하는 섹터의 일부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종목 장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면은 섹터가 다 지금 다릅니다.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종목 장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네. 시장의 지수는 많이 안 올랐지만 종목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진성 겁니다. TC는 아시죠? 뭐 하는 데인지? 진성 TC. TEC. 예. 진성 TEC는 아주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혹시? 자기하고 관련 있는 거야. 포크레인 있잖아, 포크레인. 네. 포크레인 밑에 보면 협계 그 궤도 있잖아. 네. 캐터필라에 보면 그 움직이려면 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거 만드는 회사야. 자기 그거 그런 거 갖고 있잖아. 아, 그 이렇게 쇠 틀틀틀틀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거 만드는 회사. 그래. 아, 그거를 그러면 직접 안 만들고 TEC에서 만들어서 그럼 납품해요? 납품하지. 납품하죠. 네. 아, 이거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고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금통위 이번에 고민이 많을 거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고민이 좀 CPI가 떨어진 많아지네. 것 때문에 예, 다소 조금 안도하면서 뭔가 많이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예. 할 말이 좀 생기는 예.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자,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시로 써놨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인 거라고 그냥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미 웬만큼 내려온 CPI, 이미 거의 올려버린 기준금리. 이거잖아요, 지금요. 상황이. 요번에 7월에 기준금리 25bp 올린다 하더라도 다음은 9월 달에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7, 8월 CPI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 계속 보겠다라는 게 서비스, 임금, 주택 요 세 가지 인플레이션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네. 7월, 8월에 헤드라인 CPI는 3%에서 오를 거라고 봅니다. 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작년 6월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소폭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폭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코어 CPI는 하락을 전망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연준은 늘 코어 CPI 갖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PCE와 코어 CPI 갖고. 그런데 이 코어 CPI에 들어가는 중점 사항이 서비스와 임금과 주택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내려가는 걸 계속 지켜보고 이게 빨리 안 내려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그냥 이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 주택 인플레이션은 전부 다 그냥 경기입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그렇죠. 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부진이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거라고 대부분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CPI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웬만큼 내려왔고 이제 물가도 그리고 기준금리도 웬만큼 올라가고 이거에 대한 논란은 FMC 회의가 있을 때 논란들은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또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닝 시즌에 걸맞게 기업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는 그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우리 시장은 제가 그냥 시황 다른 거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썼습니다. 뭐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주가 흐름을 쳐다봐도 변화나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강세 섹터, 지금 강세 종목이 그냥 계속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로 옮겨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타일 펀드들이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뭐 경기 관련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소비주로 바꿔간다든지 이 수급이 옮겨가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던 것은 당연히 지금 경기의 순환 사이클이 지금 뭔가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키워드만 나열을 한 겁니다. 자동차는 과거의 전차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전기전자와 과거의 자동차가 아닌 요 키워드 자율주행부서부터 로봇까지 그리고 AI에서부터 웨어러블 후공정 이런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을 붙어 있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강세입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들 종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섹터가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2등주, 3등주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요. 근데 주의할 점은 있죠. 이번에 2차 전지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선두주가 아닌 후발주, 그 후발주 중에서 저 밑에 있는 후발주를 사면은 조정을 볼 때 되게 많이 빠지고 나중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되 지금 요 키워드가 있는 섹터 안에 있는 그 1등주, 2등주 안에서들은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자동차, 반도체 이외에 지금 현재 강세인 것들입니다. 조선기자재, 플랜트, 건설기계, 송배전, AI 헬스케어. 네. 그냥 이 각 키워드마다 대표 종목도 하나씩만 해도 한 15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흐름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저께인가 뉴스 이거 전해 주시는 것 같던데요. 그 노무라 증권에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가 올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CNBC 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내린다는 거죠. 예, 미국은 이제 두 차례 인상한다는 전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왜 이런 분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다시 가져온 겁니다. 뭐냐면 아시아는 물가 상승이 이미 둔화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시아의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당연히 중국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먼저 할 것 같다. 근데 참 이게 그 다음은 한국을 뽑았어요. 한국을 뽑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가 있고요.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연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노인은 시기상조다. 말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뉴스는 월가에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 3%대는 평생 다시 못 볼 것이다. CNBC발 뉴스가 나왔는데 전미 부동산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3%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다.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가 1월에 이제 7% 지금 한 6.8% 됐는데 앞으로 평생 3%대는 다시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뭐 제가 이렇게 뉴스를 픽하니까요. 과거에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았을 때 정말 내노라 하는 유명한 분들이 전부 다 앞으로 미국 경제 10년, 20년 동안 안 된다 그랬어요. 언제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년도에.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 미국은 끝났다. 그냥 많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미국은 끝났다. 앞으로 20년간 안 된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 유가가 30달러 갔을 때는 대부분 다 10달러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픽을 해왔는데 제가 이걸 그냥 탁 뉴스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곧 이제 경기 안 좋고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겠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좀 쓰는 상황까지 지금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정도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금산분리 완화 이거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김 프로님 굉장히 관심 있으시지 않나요? 이런 네. 부분이요? 네. 금융위원회에서요. 은행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융지주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만들었죠 이번에 예, DGB. 그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쟁을 촉진한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은행이 제조업과 생산업을 제한 모든 업종에 지분 이수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하겠다 그러면 맞냐 안 맞냐 물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냥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 출자 한도도 지금 한 15%, 15% 이렇게 다 섹터별로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이거 경영권 확보 수준까지도 가능하게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IT나 플랫폼 서비스, 전자상거래, 여행 외식 등 서비스 플랫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은행에서 플랫폼이라 이런 데 진출을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거 지금 법적인 거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고 그런 데들 많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일단 왜 이걸 하느냐? 지금 이제 해외 글로벌 IB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정말 이렇게 투자의 대체 투자나 이런 투자에 제한적인 규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지분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되고 그러면은 은행권에 그 투자하시는 그 막대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금 투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런 지금 이러이러한 서비스 플랫폼, 전자상거래, 여행, 외식 이런 데는 굉장히 지갑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앞으로 뉴스 보셔야 되고요.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 절차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어제 셀트리온 3사를 급등시켰습니다. 합병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선정했고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게 근데 부각이 계속 말이 나왔는데 요번에 부각이 더 된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자사주 매입 공시한 거를 몽땅 다 사버렸어요. 그냥. 몇 개월 동안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다 사버렸어요. 왜 그러냐? 합병 이사회 결의하기 전 한 달 이 합병 결의하는 이때 자사주 매입을 못 해요.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종료한 거 보니까 이거 합병 결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셀트리온 그룹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 합병을 하면은 좋고요. 또 셀트리온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또 개인 투자들이나. 근데 합병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았거든요. 그 전에 이 3사 나누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대단했었지. 예, 몇 년 전에. 그랬죠.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애널리스트 셀트리온 다를 수가 없을 정도로. 왜요? 저거랑 똑같았습니다. 몰라서? 올해 지금 2차 전지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논란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막 팬덤 생기고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팬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이거 논란바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그래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모르나? 전 모르죠. 그 시대 끝물에 들어왔구나. 몇 년도인데? 팬데믹 전이에요, 전에. 네. 그래서 셀트리온 뭐. 아 그래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많이 갖고 계세요, 대부분. 관심이 개인 많죠. 투자자들이. 예, 예. 지금 소액주주 운동하고 커뮤니티 활동하는 뭐 대부분 셀트리온 맞습니다. 주주들에서 나온 그때부터 거야. 아 그래요? 예,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시가총이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은 전체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줍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는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TSMC에서 일본 2공장을 2024년 4월에 건설 전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에 그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네. 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뉴스가 아니고 월가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들이 특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뉴스가 나왔냐면 11일 날 북미 반도체 장비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장을 계속 짓고 있으면 지금은 모르지만 공장 완공 후에는 내부 환경 구축할 때는 본격적으로 장비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특수가 되지 않겠냐. 특히 요번에 북미 반도체 장비 전시회에 봤더니 중국 업체들이 거의 안 왔대요. 어차피 가봐야 안 되니까. 네.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부품 회사들이 향후에 특수 기대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뉴스가 월가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타이핑하면서 계속 김프로님 생각이 났는데 왜요? 김프로님이 이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예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아 그렇죠. 7월 12일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네. 이거 해야 된다라고 모르세요? 김프로님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동영상 많이 찍으셨는데 여기는 네. 여기는 자기 나간 거 외에는 아예 안 봐요. 아, 제가 나간 건 못 봐요, 저도. 그렇죠. 워낙 바쁘시니까 뭘 볼 시간은 없어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지고 제가 보고 이제 있는데 뭐예요, 저게? 디폴트 옵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네. 중요한 겁니다. 이 퇴직연금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데 퇴직연금에 내가 들어가서 ETF를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뭐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냅둬요 대부분 다. 네. 근데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가끔 만나는 제 선배님들이 있는데 저보고 이렇게 묻거든요.
뭐 ETF 뭐 사면 좋겠냐, 뭐 하면 좋겠냐 그러는데 아니 지금 주식 갖고 있는데 뭘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퇴직연금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근데 이게 지금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IRP형 이렇게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많은 퇴직연금 자기가 들어가 보면 확정 기여형으로 많이 바꿔져 있어요. 기여형으로. 그러면 기여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냅도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수익 1%대더라고. 예, 1%대예요. 1%. 몇 년이 지나 5년, 10년이 지나서 1%예요. 그냥 그게.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건? 거기 퇴직연금 원래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누가 해줘요? 운용사가 에이. 운영사가 하는데 운영사에도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는 거니까 예금하는 거야. 예금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예금만 하는 겁니다. 그거 내 돈이에요.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 돈 그거 퇴직연금인데 거기 해다가 거기서 깨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상품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ETF나 아니면 지수 추정형 인덱스형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가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두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시행한 건 뭐냐면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해서 그 안에 뭐 타겟, 데이트 펀드, 밸런스 펀드, 단기금 펀드, 여러 SOC 펀드, 원금 보장형 펀드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중에 본인이 선택을 하면 그걸로 네. 계속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에 들어가서 운영을 받듯이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냅두는 것보다는 운영 수익률이 결과론적으로 이거 다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수익률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안 하는 거거든요. 왜 안 하느냐? 어려워서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다 대부분 귀찮아서예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귀찮아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이제 시행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저거 진짜 빨리 바꿨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저기 지금 한 3,400조 정도 되죠. 지금 얼마나 340조. 퇴직연금이? 예. 네. 어마어마한 저거라니까. 예. 저기서 그때 뭐라더라? 저기서 한 10% 정도만 주식에 이렇게 쫙 들어오게 하면 수급이 확 바뀐다. 그렇겠죠. 퇴직연금은 주식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들어올 들죠. 수가 있지. 하죠. 근데 안 하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예. 그 무슨 기관 뭐 이런 데서는 예. 주식을 안 사요, 잘? 아, 사는데 거의 안 한다고요. 거의 안 해요? 예, 340조 중에서 175조가 은행이고요. 보험이 86조예요. 뭐 증권도 있는데 거의 안정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도 지금 자기 퇴직연금이 얼마 있는지 거기 뭐 있는지 모르지. 모르실 저요?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저 퇴직연금이 없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이 없으니까. 제가 들어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회사 다니는 사람은 다 있는 거죠 기업에. 아, 저는 아마 빼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보통 그 연금 하는 운영사에서 옵니다. 카톡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방송 끝나고 알려줄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들어가서 카톡으로 대부분 옵니다. 한번 들어가서 아 그래? 그래서 한 번쯤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다 떠나서 그리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형업성 자산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아. 그냥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이런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펀드가 뭐가 있고 그 펀드들은 뭘 운용하는지 한번 보면은 그 제일 수 저기 한 게 있는 이런 거예요. 봐봐요. 어떤 분이 자기 3천만 원 주식을 하고 있어. 근데 종목이 나왔어. 예. 3천만 원에 빚을 내. 지금 신용 이자율 한 맞아요. 되죠. 그래서 신용을 써서 주식을 신용이 한다? 엄청 높습니다 지금. 근데 자기가 퇴직연금 3천만 원 있어. 있어요. 예. 주식 살 수 있는 네. 돈이 있어. 맞아요. 근데 그거 예금 1%로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빚을 내서 신용을 써. 그냥 이거 그냥 주식 사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 자기 이게 돈이거든요. 제일 황당한 거야. 예. 왜냐면 퇴직연금 뭐 예를 들면 한 20년 본 사람도 꽤 돈 되거든. 예. 근데 자기는 1%대 운영하면서 자기는 또 신용 걸어가지고 주식 대출을 받고 여기는 그냥 1% 운영한다. 그렇죠.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퇴직연금은 원금 보장형으로 그냥 있는데 이거 갖고 또 고위험 상품 하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모르거나 귀찮아서 지금 그게 IRP랑 같은 거예요? IRP 있습니다. 예. IRP도 그 비슷한 중에 하나지. 예, 하나입니다. DC 뭐 예, DC형. 예. DB 예. 아니 그러지 말. 지금 벌써 32분이야. 예, 예. 자기 너무 기초가 없다.
요거 유튜브 가시면 우리 김 프로님이 와. 이거 설명해 놓은 게 많이 돌아다니던데. 아, 그래요? 네. 이 아저씨는 평생 은퇴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네요. 예, 예, 여기서 더 벌리면은 네. 4, 50분 간다. 예.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희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